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 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귀는 책 제목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지은이 토마스 프랭크. 왜 가난한 사람들은 자해 선거를 하는가? 민주주의의 성패는 선거가 좌우한다. 우리는 지난 4년간 국회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 미국도 조지 부시 대통령을 잘못 뽑아 그가 집권한 8년 동안 2번의 전쟁을 치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 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 비용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낭비했다. 2008년 부시의 제2임기 말에 터진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잘못한 업보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특별히 관심을 끌었다. 미국 50개 주 중 가장 가난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유권자 56%가 부시에 투표한 것이다. 1930년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기근을 면한 웨스트버지니아는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온 민주당의 표밭이었다. 민주당이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층의 정당이고 공화당이 부자와 친대기업 정당이라는 것은 성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더구나 부시는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 서민들의 복지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가난한 웨스트버지니아 유권자들이 그에게 투표했다. 서민에게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투표였다. 그래서 정치학자와 언론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수께끼였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가? 미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토마스 프랭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투표 행위에 의문을 가졌고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기로 작심했다. 저자인 토마스 프랭크는 언론인이며 역사학자다. 프랭크는 미국의 네이션, 하퍼스 매거진, 월스트리트 저널,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같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 잡지와 신문에 기고하는 지성인이다. 그는 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한 하늘 아래 유일한 시장,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분석한 난파선의 선원들, 금년 초에는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파산한 사람들을 쥐어짜 돈 벌 기회로 삼은 가련한 억만장자 같은 베스트셀러를 낸 저술가이기도 하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는 2004년 출판되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 지난 8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올바른 선거를 치르는데 정치인과 언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유권자는 어떻게 정당과 정치인을 평가해야 하는지 새로이 각성하게 하는 참고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이고 부제목은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미국의 심장부를 장악했는가이다. 캔자스는 미국 중서부터는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저자의 출생지다. 19세기 미국 진보 개혁 운동의 온상이었고 보수 개신교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바이블 벨트 안에 들어가 있다. 저자는 캔자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이것은 저자가 성장하면서 보고 느낀 체험과 오늘의 변화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교하려는 의도일 뿐 캔자스라는 특정 지역의 사건을 다루었다기보다 캔자스를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 가난한 유권자가 부자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종교와 언론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 여론이 지배했던 4.11 총선 분위기가 투표일 직전 낙곰수 김용민의 막말을 보수 언론과 텔레비전 방송들이 연일 탑뉴스로 보도하면서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는 이변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민층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부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려면 경제적 타산을 압도하는 가치가 존재하거나 그런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언론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캔자스 시민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을 옮긴 주요한 원인은 낙태 문제, 즉 종교적인 원인이었다. 프랭크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구사한 주요한 선거 전략의 하나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슬로건을 지적한다. 공화당은 1960년대 이후 보수 교회의 가치에 편승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를 공화당 유권자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 보수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공화당은 낙태와 동성애 허용, 학교 내 기도 반대와 같은 이슈에 관해서 이에 반대하는 보수 교회와 행동을 같이 한다. 같은 가치를 내걸고 함께 행동하다 보면 보수 기독교 신자들은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공화당에 투표하게 된다. 기독교 보수 세력을 끌어들인 것은 보수의 큰 소득이다. 이것은 근본주의 종교의 영향력이 큰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 남부는 보수 기독교 세력이 강한 지역이다. 개신교 중에서도 미국의 남부 기독교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문제의 보수 기독교가 남부 딕시 기독교다. 한국의 개신교가 보수 성향을 띠는 것도 미국 남부의 보수 기독교 선교사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을 바꾼 사람들이 원래 공화당원보다 더욱 보수가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악마로 규정하면 엘리트 언론이건 시민사회 단체건 악마로 받아들인다. 또 보수의 선전 매체인 폭스뉴스 텔레비전 토크쇼 사회자인 빌 오라일리 같은 인물을 새 영웅으로 받든다. 한국의 낙곰수보다 더 거친 언어 폭력을 불사하는 그의 말도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교사 노조 간부였던 프랭크의 친구 아버지는 공화당으로 옮긴 후 오라일리가 교사 노조를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매도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을 정도다. 프랭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민주당이 자신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빌 클린턴, 엘 고어, 조 리버만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민주당 지도자 협의회는 오랫동안 자유주의 성향을 띤 부유한 화이트칼라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기업들에 구애야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들이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조합보다 훨씬 많은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민주당원들은 이렇게 매력적인 표와 더 중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낙태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꾸고 복지, 북미 자유협정, 사회보장, 노동법, 민영화, 규제 철폐와 같은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새 민주당원들은 노골적으로 계급투쟁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자협의회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까지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은 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보다 약간 더 나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고 해서 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비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그동안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에 내준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민주당의 이런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캔자스 사례에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친기업 정책을 민중들이 단호히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일침을 놓는다. 미국 사회가 보수화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의 부자 후보에게 투표하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보수가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을 대반격이라 부른다. 뉴딜 이후 대중의 지지를 잃고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된 보수는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돈을 쏟아붓고 머리를 동원해서 치밀한 계획을 짰다. 오늘날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무수한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머독과 같은 미디어 제보를 통해 세계에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보수 기독교와 가치의 연합을 구축하는 데 적어도 한 세대의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오늘날 보수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여론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를 보수 우익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자를 위해 투표하게 만든 것도 보수의 돈과 머리가 합작한 고도의 여론 조작술이다. 이제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이다. 보수의 사기술은 나이를 먹지도 않는다.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더 강력해진다. 자본과 종교와 언론의 복합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세계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그들의 손 안에서 놀아나게 된다. 토마스 프랭클은 벌써부터 보수의 정치 자금과 종교의 세뇌를 받은 부자들이 여론의 비판이나 비웃음 같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2선, 3선, 어떤 경우는 20선의 관록을 세우며 국민의 대표로 당선돼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때로는 재벌의 전횡을 규제하는 법을 가로막는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민계층은 공화당에 있어 선거 때까지만 필요한 장기의 조릴 뿐이다.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공화당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랭클은 공화당이 가치를 내걸고 서민과 노동자를 속였다고 비판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정당에 투표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보수 우익 이념 중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잣대는 없다. 서민층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너무 늦은 다음이다. 한국의 보수 정당도 크게 다를 게 없다. 특히 이념 문제에서 그렇다. 부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시장 원리에 배치된다고 공격받는다. 한나라당이 복지를 내걸고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꿨지만 재벌 체제를 개혁하려는 정책은 규탄 대상이다. 기득권의 이익을 희생한 복지정책은 종북 좌파들의 발상으로 지탄받는다. 기득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보수 언론이 이념의 수호자로 등장하고 보수의 허물을 가리키며 서민들의 눈을 속이는 보수의 성형수술로 변신한다. 보수 정당은 기득권 보호가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없다. 한나라가 새누리로 이름을 바꿔도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다. 한때 달아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기치를 펼쳤지만 민주당의 자충수로 선거 전망이 좀 유리해지자 복지의 기치를 내린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할 선거가 돈, 가치, 언론의 복합 세력에 의해 조작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경종의 소리를 듣게 됐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가 파괴될 위험을 막고 있다는 경종이다. 그렇다면 1%의 지배자들이 99%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연말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또 하나의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민주서민이 1%의 부자를 위해 그들의 사슬에 넘어가 부자들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시간이다. 토마스 프랭클은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치를 강조하는 돈, 종교, 언론 복합체가 선거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가면을 벗고 기업인으로 돌아가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가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충고가 됐으면 한다.
다시도 Sweet sorrow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고이고 이 계절에 사랑한 건 얼룩을 남기니까 오래도록 안녕 오랜 내 여름아 뒤돌아보지 마 어려운 말 없이 이대로 보내주자 멀리 달려가는 우리를 뒤따라오던 밤 어린 그 더위까지 잘 가네 오랜 여름아 머뭇거리지 마 마지막 인사 대신 그저 널 안고 싶지만 멈춰버린 하늘에 별이 달리는 밤 내겐 영원 같았던 우리를 닿는다 우리를 닿는다 By summer 인사할 때야 서늘한 바람이 내가 태어난 1965년 우리 가족은 여전히 블루 칼라들이 모여 사는 캔자스시티 교회 쇼니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은 산타페 철로가 지나가는 경계 너머로 서쪽 끝자락에 있는 자그마하고 수수한 동네였다. 그것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서서히 바뀐 곳이다. 장기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나뉜 땅에서 콩을 주로 재배했다. 광활하게 펼쳐진 파란 캔자스의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이 자란 나무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그곳은 노동자의 천국이었다고 아버지는 말한다. 길게 이어진 단층의 렌치하우스들과 중간층이 있는 2층 집들에는 가전제품 영업사원과 자동차 수리공 그리고 주 경계선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대한 벤딕스 공장에 다니는 초급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살았다. 그들은 제대 군인 원호법에 따라 교육 지원도 받고 거대한 가짜 마우가니 장식장이 딸린 컬러 텔레비전도 보면서 만족스럽게 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아직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그들이 언젠가는 폭스뉴스처럼 시청자들에게 심한 고통만을 제공하는 실제로 폭스뉴스는 타락한 세상의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그들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고 말한다. 방송에 빠지게 될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그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고 의심했을 것이다. 쇼니는 이제 생기를 잃고 시간만 묵묵히 흘러가는 퇴락한 곳이라는 느낌이 든다. 1880년대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에 편승해서 캔자스주의의 서쪽 절반에 조상되었지만 이제는 쓰러진 도시들 가운데 하나처럼 보인다. 요즘 옛날 이웃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서면 거리를 걷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 차를 몰고 가던 동네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유심히 바라본다. 우리 형이 상고머리를 하고 다녔던 초등학교는 당신은 형이 정글짐에서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머리 위로 B-47 폭격기가 굉음을 내며 날던 시절이었다. 이제 영원히 문을 닫을 예정이다. 동네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녹슬고 있는 고물들이 길가 곳곳에 쌓여있고 으르렁거리는 로트와일러 개들이 여기저기 웅크리고 있다. 출입금지라고 써진 퉁명스러운 편말들이 곳곳에 서 있는 이 새로운 쇼니에서는 그런 아이들 무리를 환영할 데도 없다. 당시 5살짜리 소년이었던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1960년대 혁신적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길옆 루터 교회는 이제 집에서 진 A자 모양의 틀처럼 보인다. 페인트 칠은 다 벗겨진 채 나무 한 그루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잔디밭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볼품없이 쓸쓸히 서 있다. 우리 가족이 미션 힐스로 이사한 그해 여름에 한창 짓고 있던 상점가는 일반 가게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아사 상태에 빠진 듯하다.
내기 당구장과 가라데 도장,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골동품 가게를 빼고는 매장들이 텅텅 비어있다. 캔자스주 전역에 걸쳐 볼 수 있는 달랠 길 없는 이데올로기적 적의는 이곳에 깊숙이 스며든 상태다. 쇼니의 동쪽 지역은 여전히 블루칼라들이 모여 산다. 하지만 이곳 같은 블루칼라 지역은 30년 동안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고 임금 인상이 정체되면서 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 오늘날 쇼니는 공교육을 반대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근절하고 세금을 삭감하고 대기업의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 꿇는 일에 캔자스 어느 지역보다 더 열성적이다. 쇼니는 진화론을 가장 단호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주 교육위원회에 보내고 가장 보수적인 사람을 주의원으로 선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뽑은 주의원은 자신의 힘들었던 인생 역정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주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여성이다. 팀 골바가 옛날에 대표를 맡았던 단체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캔자스인들의 사무실들이 그 죽어가는 상장가의 한 매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 클라인의 선거본부도 여기에 있다. 예전 우리 집에서 세 블럭 떨어져서 잡초로 뒤덮인 부지에 지붕과 벽이 둥글게 이어진 퀸셋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곳이 바로 필 클라인의 선거본부다. 여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징후가 빵보다 중요한 곳이라는 논설을 게재했다. 그것은 술수에 능한 지배 계급이 수십 년 동안 가난한 민중을 착취했지만 동시에 민중들의 분노를 공허한 세계 시민주의자들에게 향하게 하는 피해의식 문화를 그들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다. 이 비극의 땅에서는 불가사의하게도 민중들 사이에 확실하게 눈앞에 드러난 물질적 불만보다 어떻게 해도 달랠 길 없는 문화적 불만이 더 기세등등하다.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적 이기심은 잘못된 국가 정체성과 정의라는 매력적인 신화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그 논설은 본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읽는 순간 캔자스의 오랜 역사와 쇼니 같은 곳이 대중을 선동하는 보수주의의 신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역할을 바로 떠올렸다. 보수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기업계는 지금까지 이곳에 그런 해악을 끼침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집단이다. 그러나 보수파 지식인들은 우리의 피해의식을 구조화하는 데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응한다. 그들은 이교도적인 사상으로 대륙의 중심부를 압박하는 속물 같은 엘리트들의 지배 아래서 실마는 미국의 소박한 중서부 지역의 고결한 민중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렇다. 보수 우파들은 농촌과 소도시들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가 악화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경제와 사정이 좀 다르다. 정치는 미국을 망치는 불경스러운 예술과 무소불위 법정 변호사의 정신 나간 소송, 그리고 말 잘하는 건방진 팝스타들과 관련된 것이다. 정치는 소도시 사람들이 언제 월마트와 코나그라에 관심을 보이고 또 언제 진화론에 맞서 성전에 참여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보수 반동은 이런 틀에 박힌 계급 정체성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과열된 대중문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예컨대 보수 반동의 예술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오만하고 부자이고 취미가 고상하고 유행을 쫓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내가 현실에서 겪는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홈데포의 회계 담당자가 회사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 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뿐이다. 그런 불만 제기는 대다수 가난한 국민들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다.
당장 네이션이나 인디즈 타임즈 또는 연합철강 노조 조합원들이 읽는 잡지를 읽어보라.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자나 부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플즈를 펼치면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에는 동물보호나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영화 배우들이 나온다. 1970년대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단정하게 리본을 달고 이런저런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표명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류 명사들이 비만인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친다. 온갖 미남 미녀들이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의상을 걸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술품을 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값비싼 펑크적 감성이나 환경 친화적인 형태에 민감하게 행동한다. 여기서 자유주의의 문제는 피상적이고 어리석고 독산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오만하기 그지없고 짐짓 겸손한 척하는 정치이다. 자유주의는 잘생기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불결하고 매맞고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왜 더 이상 인종을 차별하거나 동성애를 혐오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되는지 가르친다. 텔레비전과 영화가 우리의 삶과 상상력을 지배하는 미국에서 자유주의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보는 남녀 평등주의자의 풍자 만화가 끝나고 사회 간섭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출연하는 탈취제 광고가 나온다. 전체 영화계는 기상천외한 음담 패설이 난무한다. 심지어 유아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정신 좀 차리라는 주제 음악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산업도 기본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것이지 민주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근본 위제 같은 내용을 음담 패설로 꾸미는 것은 10대 청중을 얻기 위한 것이지 자유주의자들의 선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제품들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 의식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좌파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운동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문화산업에 내재된 DNA의 일부다. 그것들은 성난 미국 유권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수 반동 세력을 뒷받침하는 힘의 원천이다. 보수 우파 지도자들은 할리우드의 자유주의를 매도한다. 그래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자유주의자 몇 명을 공직에서 몰아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리우드가 무관심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더 많은 자유주의자들을 쫓아내지만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들은 기업 우호적인 허풍선이들을 연방의원으로 선출한다. 그래도 여전히 문화산업은 번성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뽑은 보수 반동 정치인들이 기꺼이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보수 반동 정치인들은 상원 의원석에 서서 큰 소리로 그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디어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만 나올 뿐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수 반동 정치인들은 유일한 반대자인 것처럼 보인다. 볼품없고 습관스러워 보이지만 실앙심 깊은 사람들, 늘 어릿광대처럼 주류 문화의 풍자 대상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유일한 운동 세력이 바로 보수 반동 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수 반동은 문화산업의 영원한 분신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할리우드 그 자체만큼이나 영구적이고 이상한 미국 생활의 특징이다. 그러나 보수 반동은 상업 문화가 더 확대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모방한다. 보수주의는 추종자들에게 정체성, 저항, 희생양의 고결성, 심지어 개별성에 이르기까지 주류와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짜 정신들로 구성된 하나의 획일적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수 반동과
주류의 상업 문화가 가장 비슷하다는 점은 둘 다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보수주의가 대중을 선동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은 정치가 경제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고 경제가 앞서 말한 가짜 정신의 실현으로 대체된 우리 문화와 같은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수 반동 세력의 기만이며 모든 의미 없는 시위를 가능케 하는 교묘한 술수다. 무엇보다도 보수 반동 세력은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 모욕, 할리우드의 조롱이 맥도날드 햄버거나 보잉 747처럼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왜곡과 편집증 그리고 길 잃은 선한 사람들의 풍경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나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캔자스의 유권자들이 자기 파괴적인 정치를 선택하는 방식들을 열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 자유주의가 이러한 보수 반동 현상의 큰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자유주의는 보수 우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무소불위의 무시무시한 음모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지난 40년 동안 자유주의는 일부 지역에서 그들의 수많은 전통적 지지자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자유주의는 쇼니와 위치터 같은 것을 잃었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민주당이 자신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앨 고어, 조 리버맨, 테리 맥컬리프 같은 인물들을 배출해낸 민주당 지도자 협의회는 이후 오랫동안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있고 대신에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주의 성향을 띤 부유한 화이트칼라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했다. DLC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구애한 대상은 기업들이다. 그들은 전통적 지지자인 노동조합이 모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신민주당원들은 이렇게 매력적인 유권자들의 표와 더 중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를테면 확고하게 낙태 찬성 입장에 서는 반면에 복지, 북미 자유무역협정, 사회보장, 노동법, 민영화, 규제, 철폐와 같은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민주당원들은 노골적으로 계급투쟁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들도 보수 우파들처럼 경제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는다. DLC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까지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 계급 유권자들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보다 약간 더 나으면 된다고 믿는다. 게다가 성공을 지극히 숭배하는 나라에서 정치인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단 말인가. 거기 어디서 돈이 나온단 말인가. 이것은 1970년대 초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선언한 이래로 불규칙하게 민주당의 사고를 지배했던 극도로 소심하고 어리석은 전략이다. 너를 기다린 걸 Sunshine Comedy Club 길게 늘어선 줄 따라 웃을 준비를 하면서 I fall in love with you I know I fall in love with you 한낮에 내 온사이 Sunshine Comedy Club
여러 해 동안 그 전략은 약간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이를테면 여피족이라는 말은 1984년에 새로 만들어진 용어인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게레아티의 지지자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정치부 기자 이제이 디온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초래한 더 큰 결과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상위 중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었고 과거에 좌파가 쓰던 계급적 용어는 유력자들 사이에 금방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에 공화당 사람들은 우파가 쓸 계급적 용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썼다. 공화당의 노력이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는 동안에 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바로 그 블루칼라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당직에서 배제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민주당이 구사한 이러한 전략보다 더 터무니없는 전략은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엉터리 전략이 지금도 계속된다. 그들이 아무리 중도 정책을 쓰고 정책 조정을 한다고 해도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DLC 계열의 민주당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민주당이 정말로 데이비드 브룩스와 앤 쿨터가 지금 그렇다고 주장하는 즉 부유하고 독선적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당이 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화당 사람들은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해악을 살짝 치장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모욕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DLC 민주당 사람들은 오늘 캔자스 같은 상황을 보고 만족해하며 기대에 부푼다. 로널드 레이건의 사회 문제들이 어떻게 거꾸로 공화당에 피해를 주었는지를 생각해보라. DLC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정신 나간 보수 우파가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화당은 교회 지역의 부유한 중도파와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미션 힐스 같은 곳을 차지할 수 있고 그곳 주민들이 내는 정치 헌금은 자기들 몫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화당 사람들끼리 누구 못지않게 서로 자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캔자스 사례가 민주당 사람들이 박수를 칠 만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DLC의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옛날 공화당 중도파와 다를 바 없는 우파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부자들도 통째로 그들 편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러나 도처에서 한때 자유주의가 상징했던 것들, 평등과 경제적 안전 보장은 완전히 포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잊지 말자. 우리가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역사적 순간에 그것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자유주의자들이 캔자스 사례에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들도 언젠가 컵케이크랜드에서 차 한잔 마시자고 초대를 받을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또 하나의 친기업 정당으로 거듭나기로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민중들이 대단히 마침내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본디 예상대로라면 오늘날 워치토와 쇼니, 가든시티의 사람들은 루스벨트의 민주당을 저버리지 않고 모여들었어야 맞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하루하루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오만해지는 자유시장 체제의 파국적 종말에 대해서 민중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주당이 획일적으로 낙태를 찬성하거나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한때 자신들과 공화당을 확연하게 구분했던 계급 용어를 폐기함으로써 지금까지 물질적 관심사인 경제 문제에 가려져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던 환각적 호소력을 지닌 총기 소지나 낙태 문제와 같은 문화적 분열 쟁점에 스스로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계급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자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계급 이야기를 불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정치 전략은 일반 민중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나 당 대변인들이 나서서 기업을 해치는 계급투쟁과 관련된 말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불만에 찬 사람들과 관계하느라 자기 손을 더럽힐 까닭도 없다. 민중들이 스스로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민주당은 그래도 공화당보다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조금 더 낫고 환경보호에서도 조금 더 엄격하며 노조 파괴도 조금 덜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숨겨진 거대한 오류는 거대한 사태 변화의 흐름에 휩쓸린 사람들이 대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조직에 가입해야 할지, 어떤 대책을 요구해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자유주의는 기업계가 너무 앞서갈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하는 숙명적인 힘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처럼 후퇴하거나 패배할 수 있다. 세금체계, 규제, 사회보험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우리 자신의 사회복지 정치를 생각해보라. 사회보장제도와 미국 식품의약국 같은 것도 과도한 자유방임 체제에 대응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토대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 동안 운동을 추진하고 파업자와 주 방위군 사이에 혈투가 벌어지고 민중을 선동하고 교육하고 아무 대가 없이 조직해서 얻어낸 결과였다. 1980년대 좌파의 개혁운동이 처음 희미한 불빛을 비춘 뒤 1930년대에 그 개혁을 실제로 법제화하기까지 40년이 넘게 흘렀다. 그 사이에 가장 탐욕스러운 수많은 악덕 자본가들은 그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고 아무 이의 제기도 당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운동의 중요성을 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노조원들의 투표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백인 남성 유권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년 대선에서 그들은 압도적으로 조지 W. 부시를 찍었다. 그러나 노조원이었던 백인 남성의 경우는 근소한 차이로 엘 고어를 찍었다. 여성, 총기 소지자, 은퇴자들처럼 인구 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분석해도 결과는 똑같았다. 그들이 노조원이면 그들 정치 성향은 좌파에 가깝다. 이것은 해당 노조원들이 노조 지도자들과 거의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노조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를 주며 보수 반동 세력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여기서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반면에 경제, 건강의료, 교육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달리 말하면 노조 유권자들은 브라운백과 같은 보수 우파 사람들, 즉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밤낮으로 뜬금없이 문화적 타락을 걱정하며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정반대이다. 노동조합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세력이 기울어가고 있다. 1950년대에 민간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최고 38%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9%로 떨어졌다. 기업들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민주당은 이런 노조의 세태에 관심도 없으며 처음부터 아치방커 같은 사람들을 좋아한 적이 없는 긴장 풀린 좌파들은 그 현상을 슬퍼하지도 않는다. 조직이나 단체를 소비재 상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쇠퇴하는 이유가 마치 일반 대중이 베이시티 롤러스의 음악에 실증이 나서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더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1815년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했을 때 유럽 전역의 귀족들이 환영했듯이 노조가 쇠퇴했다는 소식은 노조 파괴 전문가와 월스트리트의 금융주계인 중소업체 경영자들의 환호성을 자아낸다. 그것은 서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얻은 기념비적 승리였다. 좌파들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며 자신들이 잘났다고 만족해야 하는 동안 우파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부지런히 그 일에 몰두했다. 보수주의 운동 문화의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주목하라. 이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좌파만을 상대하지 않는다.
워치토의 코크 일가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재단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돈은 최고 수준의 정치 투쟁에 흘러들어가고 자유시장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학과 잡지 그리고 버너넬 스미스와 같은 사상가들을 매수한다. 그리고 후보 연구소나 미국 기업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들은 앤 쿨터나 디네시 드소자 같은 우파 전문가 집단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책을 쓰고 언론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또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 로비스트 집단과 몇몇 잡지와 신문들 그리고 출판사 한두 곳도 있다. 그리고 밑으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웃들을 조직하고 심지어 보수 반동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집까지 저당 잡히는 마크 기첸과 팀 골바, 케이 오코너와 같은 헌신적인 풀뿌리 조직가들도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날마다 그들에게 연설한다. 기층 민중들은 좌파에게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지만 보수 우파에게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게다가 보수 우파들은 쟁점이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확실한 실행 계획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우파들이 어떻게 정치 조작이라는 끔찍한 꿈을 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실제로 민중들을 대상으로 현실의 정치 조작에 성공했다. 미국의 보수 우파는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위해서 자신을 한 번도 세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에 의지한다. 그들은 최근까지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보수 우파들이 대개 혐오하는 대중문화와 그들이 무조건 숭배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 그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소도시들과 그 소도시들을 빨간색주의 먼지로 천천히 잘게 부숴버리는 시장의 힘, 그들이 가장 고상한 용어로 칭송하는 힘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이 반지성의 행진에서 내 고향 캔자스주는 자랑스럽게도 맨 앞에 있었다. 캔자스가 그 극단의 사례이며 지금도 보수 우파의 복음으로 전향하는 노동 계급 지역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전쟁과 주류 양조 판매 금지, 민중주의, 피저헛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캔자스에서 시작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캔자스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선구자라고 해야 맞다. 어쩌면 지금까지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의 모든 공공정책 논쟁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언젠가 곧 미국 전역에서 우리의 정치적 선택이 공화당의 두 파벌 가운데 하나로 줄어들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중도파가 자신들을 여전히 공화당원이라고 부를지 아니면 민주당원으로 바꿔 부를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집단 모두 캔자스 사람들이 재정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서 기업의 친구가 될 것이고 우리 부모 세대가 민주당에 기대했던 문제들은 영원히 중요 의제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대개 국가에서 부의 분배가 너무 양극화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자들은 공평한 분배에 등을 돌리는 사회는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은 계급의 분노가 좌파의 현상이었던 9세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캔자스 같은 곳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도 말이다. 캔자스가 우리 모두를 위해 개척하는 정치 지형을 주목하라. 기업 세계는 기업의 집단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속하고 전복적인 문화 형식으로 국가를 뒤덮는다. 스케쳐스 신발을 신은 활달한 10대들이 권위적인 어른을 조롱한다. 완고한 기독교 신자인 엄마들은 자기 딸들이 뻔뻔스럽고 자유분방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보고 기겁한다. 최신 유행하는 퍽이라고 쓴 티셔츠를 입은 멋쟁이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양복쟁이들을 보고 낄낄대며 웃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례함이다. 캔자스가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캔자스는 해안 지역에서 온 그런 문화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저속하고 무례해지는 것을 무기력해하게 바라본다. 캔자스의 북수심은 점점 불타오른다. 캔자스는 연예인들을 멍청한 것들이라고 부르며 잠옷 흡족해한다. 영화 배우들이 감옥에 가면 박수를 친다. 전국에 방송되는 텔레비전에서 여성 록가스 2명이 나와서 음란하게 하는 장면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떤다. 캔자스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대표자들을 저주한다. 캔자스는 투표장으로 기꺼이 달려나온다. 그리고 마침내 캔자스는 그 록가스의 세금을 깎아준다. 보수 반동은 하나의 사회체제로 작동한다. 두 적수는 서로를 공격하면서 공생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조롱하면 조롱을 받은 다른 하나는 더 강력해진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배계급이 바라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점점 더 거세게 공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공격받을 것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아직 검증된 바 없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문화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공생관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문화가 타락할수록 문화를 타락시킨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문화가 점점 더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939년 공곡 사업촉진국이 발간한 여행 안내서를 보며 캔자스주에 속한 캔자스시티를 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것이다. 안내서에서 중요하게 소개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없다. 캔자스시티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고층 건물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정교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인 공립도서관도 그 많던 정육공장도 심지어 루이스와 클라크가 도착한 미주리강 유역의 전경도 볼 수 없다. 그것들이 서 있었을 곳으로 예상되는 자리는 주와 주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혼잡스럽고 복잡한 진입로들로 인해 오래전에 파괴되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던 캔자스시티의 많은 풍경이 이렇게 꼴사납게 바뀐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은 사라진 시내 전차를 타고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딘가 옛날에 번창했던 거리인지 버려진 건물에는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떠나간 이웃을 그때 뭐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그 집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버지는 지금은 헐리고 없어진 플라모르 무도장에서 흥겹게 연주하던 재즈밴드와 1000번째로 생산한 B-29 전폭기의 달러 지배들을 붙이는 워치토 항공기 제작 숙련공들이 찍힌 자랑스러운 신문 잡지 그리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제임스 스트리트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 정육공장 노동자들의 대열도 기억한다. 그때 그 노동자들이 살았던 다리 건너편에 사는 지금의 도시 사람들은 과거에 그 다리를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다. 과거 속으로 사라진 중서부 지역,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진 그곳 사람들에 대한 형제와 자부심에 눈을 돌린다면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아련하고 따스한 기억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상의 정원을 불모와 부식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 꽤 많은 부분이 내 추측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캔자스가 추종하는 순교라는 광적 망상은 존 브라운의 정의와 인류애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매우 강력하다. 캔자스가 모든 도시와 산업, 농장과 작은 마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모조리 희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순교라는 망상이 뿜어내는 강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캔자스는 우리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으로 흥겹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캔자스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 캔자스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정의로움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환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중서부 지역의 번영을 영원히 포기하려고 한다. 희망을 원해 햇빛을 원해 바람을 원해 사랑을 원해 날개를 원해
늦게 오고 나 홀로 어제 위에 조절 있는 다짐들 안쓰럽기 짝이 없어 무겁기만 한 to-do list 비워진 칸투성이에 좌절을 삼키면서도 한 번만 더 미련하다고 희망을 원해 햇빛을 원해 바람을 원해 사랑을 원해 날개를 원해 내 삶을 원해 행복을 바래 잘 지내고 있다는 말 언제 진심이었는지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차마 신용도 못하겠어 무겁기만 한 버킷리스트 그래도 또 적어보고 언제 이룰지 몰라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희망을 원해 햇빛을 원해 바람을 원해 사랑을 원해 날개를 원해 내 삶을 원해 행복을 꿈꾸던 곳에서 빛을 맞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 말 웃으며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희망을 책 제목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 투표하는가? 지은이 토마스 프랭크.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